안녕하세요.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을래 채널의 세모거사입니다. 오늘은 사물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주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현상이죠. 인간이든 동물이든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뭔가를 보니까요. 시각은 오감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미각, 촉각, 후각, 청각에 이상이 있어도 시각만 멀쩡하면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죠. 하지만 나머지 감각들이 모두 멀쩡해도 시각에 중대한 장애를 갖고 있다면 생활이 불가능하죠.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조차도요.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각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잠깐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관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 고찰을 하게 마련이죠.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 인류가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진 이후로 가장 먼저 대두된 의문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이라는 게 탄생한 직후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도전했을 문제 또한 바로 이것이었겠죠. 사물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빛이 있을 때는 관측이 가능하지만 빛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따라서 빛이 우리에게 관측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은 시력을 갖고 있고 그 시력은 빛이 있으면 작동하고 빛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즉 빛이 사물을 비치면 우리의 시각이 작동해서 그것을 관측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여기서의 주체는 시력이라는 겁니다. 빛은 그저 시력의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현대 학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시력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어떤 사물과 충돌한 뒤 그 형상을 복사해서 우리의 망막에 전달해주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사물을 관측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의 주체는 빛이고 시력은 단지 수동적인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학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이후의 논리 전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인들의 생각, 즉 기존의 이론과 180도 다른 이론을 제기했으면 그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논리들을 나열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시각, 시력, 보다, 관측, 빛, 광자 등의 단어들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우리가 어떤 원리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괴상망측한 일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뻔합니다. 빛이 어떤 사물과 충돌해서 그 사물의 이미지를 복사한 뒤에 우리 망막에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리 전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여는 즉시 수많은 모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측이라는 현상에 대한 과학계의 주장이 개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면 과학이란 그야말로 시작부터 구라들로서 원래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들의 논리에 얼마나 많은 모순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극하면 태양은 지구로부터 무려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에서는 무수히 많은 광자들이 사방팔방으로 뿜어져 나오겠죠. 그런데 그 많은 광자들 중에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태양의 정중앙에서 발산되는 극소수의 광자들 뿐입니다. 태양의 지름은 지구의 지름보다 약 109배 큽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공교롭게도 태양의 지름보다 약 109배 더 멀죠. 참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죠. 천체우주 물리학과 관련해서는 기가 막힌 수비학들이 질비합니다.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지구의 지름은 달의 지름보다 366% 크다. 지구가 1년 동안 재전하는 횟수는 365바퀴가 아니라 366바퀴다. 왜 365바퀴가 아니라 366바퀴일까요? 1년은 365일이니까 자전 횟수도 365바퀴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한 바퀴가 더 많은 366바퀴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입극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잠시 이 상상도를 살펴보시죠. 붉은 태양, 녹색원은 지구입니다. 아래쪽이 동지인 12월, 오른쪽은 춘번인 3월,
위쪽은 하지인 6월, 왼쪽은 추분인 9월이라고 가정을 할 때 동지를 기준으로 낮 12시에 서울은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구가 24시간에 360도만 회전을 한다면 3개월 후에 서울의 위치는 여기, 6개월 후에는 여기, 9개월 후에는 여기가 되겠죠. 즉, 동지 때 낮 12시에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위치했었는데, 즉 태양이 남중점에 위치하게 되는데 3개월 후인 춘분 때는 태양이 이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즉 서울에서는 이제 막 일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때는 캄캄한 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추분 때 서울은 일몰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태양이 한참 남중고도를 달려야 할 낮 12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모순이죠. 따라서 지구는 매일 360도 플러스 0.986도, 즉 약 1도씩 더 자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춘분 때는 90도를 더 자전을 하게 되고, 하지 때는 180도, 추분 때는 270도, 동지 때는 360도, 즉 365바퀴 플러스 1바퀴, 즉 366바퀴를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달이 366회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만일이다. 태양은 달보다 400배 더 크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태양은 달보다 지구에서 400배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할 때 태양과 달의 겉보기 지름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달은 하루에 400km씩 자전한다. 지구는 달보다 400배 더 빠른 자전 속도를 갖고 있다. 달이 지구 주변을 한 바퀴 공전하는데 소요되는 항성일은 27.322일이다. 달의 지름은 지구의 27.322%이다. 정말 많은 수비하게 난무하고 있죠. 마치 퍼즐 끼워 맞추듯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전체 우주 물리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바로 악마의 숫자 666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23.4도 기울어져 있죠. 90도에서 23.4도를 빼면 66.6도, 즉 사탄의 숫자인 666이 되죠. 또 지구는 시속 66,600마일의 속도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공률은 마일당 마일의 제곱 곱하기 8인치, 즉 0.666피트의 제곱으로 하강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문 용어 중에는 박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바야시 평면지구도를 소개해드릴 때 잠시 언급했었죠. 일출이나 일몰 때 태양이 지평선 아래 가려져 있지만 여전히 빛이 남아있는 현상을 박명이라고 합니다. 박명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평선입니다. 시민박명은 지평선으로부터 마이너스 6도까지를 의미하고, 항해박명은 마이너스 6도에서 마이너스 12도에 위치할 때, 그리고 천문박명은 마이너스 12도에서 마이너스 18도에 위치할 때를 말합니다. 즉 각각의 박명의 각도수가 악마의 숫자인 666이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악마의 숫자 666, 즉 6 곱하기 6 곱하기 6은 216인데 달의 지름은 그 10배인 2160마일입니다. 태양은 달보다 400배 더 크니까 마찬가지로 악마의 숫자 666으로 표기될 수 있겠죠.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400으로요. 즉 달과 태양에 대한 데이터가 악마의 숫자 666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악마의 숫자인 666을 토대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악마의 경전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태양광은 어떤 라인을 그리며 지구에 도달하게 될까요? 3가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C겠죠. 왜냐하면 구체적 원자들은 지구는 물론 태양 역시 구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저들의 주장대로 태양 역시 구체라면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광자의 범위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태양의 표면은 곡선을 띠고 있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지구의 지름에 비하면 무려 109 곱하기 109, 즉 11,881배나 더 크니까요.
따라서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광자의 범위는 태양의 정중앙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이내의 광자들 뿐일 겁니다. 정중앙을 벗어난 지역의 광자들은 결코 지구에 도달할 수 없어요. 프레쉬로 1m 앞의 담벼락을 비추면 불빛의 크기는 작고 밝지만 10m 떨어져 있는 담벼락을 비추면 불빛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고 빛의 밀도가 낮아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태양광 또한 거리가 증가할수록 광자의 지름은 확대되는 반면 밀도는 현저하게 낮아지게 될 겁니다. 물론 저것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빛의 입자는 아무리 먼 거리를 달려도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하겠지만요. 그렇다면 이 사진들을 감상해 보실까요? 구름 아래로 햇살이 확산되는 각도를 보시죠. 구름 바로 아래의 햇살보다 지표면 바로 위의 햇살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광자의 범위 또한 넓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태양의 반지름은 약 70만 킬로미터이며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약 218배인 1.5km입니다. 또 태양의 둘러는 440만 킬로미터이므로 1도의 호의 길이는 12,200km가 되겠죠. 태양의 1도, 즉 지름 12,200km의 원 안에서 분출된 빛의 범위는 태양의 반지름보다 218배가 더 큰 1억 5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구에 도달했을 때에는 218배 더 큰 265만 9,600제곱킬로미터가 될 겁니다. 자, 이 상상도를 보시죠. 태양의 반지름은 70만 킬로미터, 태양의 1도가 갖는 호의 길이는 12,200km입니다. 그러면 태양의 반지름만큼 더 떨어진 곳에 도달한 태양의 1도의 빛의 범위는 그 2배인 24,400km, 그리고 3배 떨어진 곳에서는 36,600km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태양의 반지름보다 218배 더 먼 지구에 도달한 태양의 1도에서 뿜어져 나온 빛의 범위는 12,200km의 218배가 되겠죠. 헌데 태양의 1도의 길이는 12,200km로 지구의 지름 12,756km와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편의상 양자의 거리가 같다고 본다면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달한 태양의 1도의 빛의 범위는 지구 지름의 218배에 달할 겁니다. 따라서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태양 빛은 태양의 중심으로부터 56km 지름을 가진 원에 국한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을 각도로 환산하면 360분의 1도 나누기 218분의 1도로 약 78,500분의 1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1m만 벗어나도 그 광자는 절대 지구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계산에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렌즈 효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중력 렌즈 효과 이론은 수많은 천체우주 물리학 이론 중에서 단연 최고의 망발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링크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태양빛이 와닿는 지구의 절반에 거주하고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태양의 정중앙으로부터 56km 직경을 가진 원 안에서 발산된 한 무리의 빗줄기에 의해 삼라만상을 관측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한 무리의 빗줄기가 몇 개의 광자로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한 무리의 빗줄기의 밀도는 태양의 표면에서는 빈틈이 없을 정도로 높겠지만 1억 5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구의 표면에서는 218분의 1로 감소하게 될 겁니다. 헌데 정말 저것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빛의 복사성 때문이라면 태양의 중심부에서만 분출되어져서 지구에 당도한 빛은 태양의 전체 영상을 보여줄 수 없겠죠. 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태양의 전체 모습을 담으려면 분출된 뒤 다시 방향을 180도 틀어 태양의 표면과 충돌한 뒤에 정확히 우리 망막까지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태양의 표면에 대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죠. 태양에서 분출된 빛들이 무언가와 충돌해서 방향을 바꾼 뒤에 태양의 표면과 재충돌한 후에 지구로 도달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광자들이 태양의 곳곳을 스캔한 뒤에 하나도 빠짐없이 지구까지 안착해야 한다는 얘기죠. 헌데
지구에 도달한 모든 광자들이 태양의 요소를 스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광자들이 퍼즐 맞추듯 하나도 빠짐없이 제 망막으로 빨려 들어와야지만 비로소 태양의 전체 모습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중 절반만 제 망막에 들어온다면 태양은 아래와 같은 형상을 띠게 될 겁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죠. 허나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태양의 전체 모습을 관측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태양의 표면을 각 부위별로 반사한 빛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우리 망막에 투영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허나 그건 물리학적으로 절대 불가한 얘기겠죠. 태양에서 발산된 모든 빛들이 다시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정확하게 태양의 절반, 그러니까 지구에서 관측될 수 있는 표면에만 정확하게 충돌한 뒤에 단 한 줄기도 빠짐없이 지구의 절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망막에 안착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빗줄기들이 각각 수억, 수조 번씩 태양의 표면과 연쇄 충돌해서 전체 형상을 기억한 뒤에 지구에 도달하는 것 말이죠. 이렇게 되면 각각의 광자들이 태양의 전체 모습을 포착하고 있으니까 그중 단 하나의 광자만 우리 눈에 들어와도 우리는 태양 전체의 모습을 관측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어거지죠. 어떻게 한 줄기 빛이 수천 번을, 그것도 지구에서 관측되는 딱 절반의 면만을 골고루 스캔한 뒤에 우리 망막에 안착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요. 따라서 빛이 자신과 충돌한 현상이나 사물의 이미지를 복사한 뒤에 우리 망막에 투사해준다는 과학계 이론은 개망발을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구체적으로는 광신도들은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건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구분된다. 빛이 그 이미지를 복사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건 그 대상이 자체 발광체가 아닌 경우에 하나며, 태양과 같은 자체 발광체들은 빛의 복사성과 무관하게 빛이 발산되는 모든 표면을 관측할 수 있다고요. 즉,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태양광은 중심에서 극히 일부분의 빛뿐이지만 지구에 도달하지 않는 부분의 빛이라고 할지라도 발광면이 다른 면보다 광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태양의 모습을 관측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전등의 측면부에서 분출된 빛은 우리 눈에 도달할 수 없겠지만 그 자체로 빛을 분출함으로써 주변보다 높은 광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등의 측면을 관측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말이죠. 좋습니다. 저들의 주장대로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사물을 관측할 수 있는 거라고 치시죠. 태양의 중심 극히 일부에서 분출된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동안 광자들은 수없이 많은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수성과 금성이 공존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소행성들이 그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에서 수성으로 띄워보낸 탐사선들과 인공위성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우주먼지들이 광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겠죠.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져 내리는 우주먼지의 수는 초당 수만 개라고 학계는 주장합니다. 하루에 수십억 개의 우주먼지가 지구로 폭주해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1억 5천 킬로미터나 된다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우주먼지가 떠다니고 있을까요? 또 지구상공을 공전하고 있는 인공물체의 수는 약 1억 7천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공위성과 그 파편, 우주인들이 사용하다 유실한 공구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은 지구 저궤도인 1500km 상공 이하를 초속 8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래만한 크기의 파편과 초속 8km로 충돌하게 되면 시속 160km로 날아가는 볼링건과 충돌한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2억에 육박하는 인공물체들이 초속 8km로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주에서 침입해오는 외계 물체들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철의 장막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광자들에게도 매우 뚫기 어려운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광자들이 지구상공 36,000km의 정지위성 궤도까지 침입해 들어오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0,000km 상공까지 펼쳐져 있는 대기권과 만나게 됩니다. 외계권과 열권, 중간권, 성층권, 대륙권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기체들과 자생 먼지들, 그리고 외래 먼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한 수분 덩어리인 구름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지구의 표면과 상봉하게 되는 거죠.
헌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다시 각각의 빗줄기들은 수백 수천 번 지구의 표면과 충돌한 뒤 비로소 우리 망막에 안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양과 구름, 바다와 섬과 배, 나무와 새 등이 한 장의 사진에 동시에 포착될 순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과연 한 줄기 빛은 자신이 충돌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형상들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한 뒤 제 망막에 투사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빛은 불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빛은 절대 불멸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고찰해 보기로 하고요. 빛이 불멸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장면을 관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겠죠. 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수많은 광자들이 위 사진 속의 모든 것들과 각각 충돌한 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제 망막에 안착하는 거 말이죠. 그래야 비로소 제가 위의 장면을 인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위의 피사체의 각도가 제각각이듯 반사된 햇빛이 제 망막에 도달할 수 있는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일 테니까요. 그 외에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광자의 크기가 제 시야 안의 모든 장면을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큰 경우입니다. 즉 하나의 광자가 위의 모든 장면을 한 샷에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면 그 하나의 광자만 제 망막에 안착해도 저는 위의 모든 장면을 관측할 수 있겠죠. 헌데 이때는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 시야에 포착될 수 있는 범위가 약 13제곱킬로미터이며 광자 하나의 크기도 똑같다고 가정할 때 그 하나의 광자는 제 시야에 포착된 모든 것들의 형상을 담을 수 있겠지만 제 동공의 크기는 고작 몇 밀리미터에 불과하므로 1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자를 다 받아들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즉 광자가 담고 있는 이미지의 극히 일부밖에 포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빛이 피사체의 이미지를 복사해서 내 망막에 전달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거라는 과학계의 주장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개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건 시력 때문입니다. 빛은 그저 피사체를 밝혀주는 역할을 할 뿐 피사체의 이미지를 복사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개잡것들의 주장대로라면 아무리 먼 거리의 물체라고 할지라도 지평선 안쪽에 위치한다면 다 똑같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겠죠. 가까운 건 또렷하게 보이고 먼 건 그 형태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희미하게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또한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게 빛의 복사성 때문이 아니라 시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 시야 안의 사물만 관측할 수 있는 것 또한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죠. 정말 빛의 복사성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거라면 가끔은 우리 시야 밖의 사물들도 관측할 수 있겠죠. 제 등 뒤의 사물과 충돌한 빛이 어찌어찌 하다가 제 망막에 투영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죠. 제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 등 뒤에 위치한 산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던가 제가 부산에 출장을 나왔는데 불현듯 광화문 광장을 행진하고 있는 군중의 모습이 비춰지는 일도 절대 없죠. 인간들은 문명생활에 익숙해진 탓에 빛이 있어야지만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죠. 하지만 여전히 야생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빛이 없어도 사물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시궁창에서 살고 있는 쥐들은 빛 한 줌 없다고 할지라도 활동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죠. 헌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구라를 치고 있나요? 박쥐가 초음파를 발사해서 공간을 지각한다고 구라를 치고 있죠. 그런데 쥐와 박쥐는 사촌지간이죠. 쥐가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분간하듯 박쥐도 마찬가지일 뿐이에요. 만약 박쥐가 초음파를 발사해서 공간을 지각하고 사물을 분간한다면 쥐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해야 하며 야생의 모든 동물 또한 그러해야 옳겠죠. 하지만 야생동물들이 초음파를 발사해서 공간을 지각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이처럼 과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현상에 대한 해석마저도 개구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학이라는 건 구라로 쌓아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불멸성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신 대로 광자의 크기는 우리 동공보다 작아야 합니다. 광자의 입자가 동공의 크기보다 월등히 크다면 우리는 그 광자가 담고 있는 이미지 전체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동공보다 작은 광자는 어떻게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내 시야 안의 모든 사물을 우리 망막에 투영해 줄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광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 망막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니까 제쳐두고, 그렇다면 남는 건 하나뿐이죠. 하나의 광자가 내 시야 안의 모든 사물들과 수억 번 수조 번 충돌해서 그 모든 이미지들을 기억한 뒤에 내 망막에 안착하는 건 말이죠. 헌데 그렇다면 빛은 불멸이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수억 번 수조 번 사물들과 충돌하고도 소멸되지 않고 제 망막에 도달해야 하니까요. 헌데 이 역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빛이 영원 불멸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즉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이나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도 관측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그러진 후에도 천재는 대나처럼 환해야 할 겁니다. 소멸되지 않는 광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을 테니까요. 깊은 새벽에 켜져 있던 등을 끄면 빛은 곧바로 사라지죠. 빛이 불멸이라면 불을 끄고 나서도 적어도 한동안은 잔광들이 남아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따라서 빛은 결코 영원 불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건 빛이 이미지를 스캔해서 우리 망막에 투영시켜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은 그저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사물을 관측하는 건 우리 눈이 가진 시력 덕분입니다. 인간의 시력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만 빛이 없는 곳에서는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뿐이죠. 즉, 빛이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주말 보내세요.